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소프트웨어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이제 속도인데요. 일단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그 마켓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이 40%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그 2026년까지 지금 22%의 고성장을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미 시장이 제일 크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시장에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는 예방, 진단 관련된 이제 디지털 치료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케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이제 앱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되겠고요. 이제 성장률도 20%대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 시장 규모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이 12조 원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천억 원대의 의료기기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에서 제일 빠르게 FDA의 그 510K와 디노보 승인을 이제 받았던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킬리와 피어 테라퓨틱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리는 지금 이제 보실 때 제품의 이제 제품명이 엔데버 RX라는 제품이 그 게임을 하는 앱이 되겠고요. 이 아킬리는 ADHD, 그래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이죠. 그래서 ADHD를 이제 진단을 받은 그런 아동 소아 환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제품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이 이 디노보라는 이제 용어가 되겠는데요. FDA는 크게 510K와 디노보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0K라고 하는 이제 승인 절차, 510K라고 하는 승인 절차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제 의료기기 등급 분류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대한민국의 2등급과 3등급에 해당되는 이제 상당수의 의료기기들이 미국 FDA에서는 2등급으로 분류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2등급의 의료기기들은 기본적으로 510K라는 이제 이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510K는 반드시 이제 그 FDA에서 이미 승인한 기어가 제품을 바탕으로 그 동등성 비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동등 비교 평가를 할 FDA에서 기허가 내린 제품이 파악이 안 되면 510K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그 이전에 그 사용 목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승인된 사례가 없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도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노보로 승인을 이제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 피어 세라퓨틱스의 이제 썸리스트가 불면증 치료로 FDA의 2020년 510K 승인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디지털 치료제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가 승인이 나왔죠. 미국에서 2020년에 먼저 나왔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또 피어 테라퓨틱스에서는 이제 리셋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아편 중독, 오피오이드라고 하죠. 아편 이제 중독. 한국에서도 요즘 이제 이런 약물 중독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약물 중독 이슈가 더 크죠. 그래서 이 약물 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그때도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디노보를 받은 거죠. 그렇게 받고, 이제 보시면은 2017년도에 피어 세라퓨틱스에서 리셋을 아편 중독에 대한 치료 관리 프로그램으로 디노보를 받았죠. 사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뭐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기사만 접하면 의료기기를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혁신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이게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상담 치료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죠. CBT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런 상담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환자가 그 상담사와 상담 시간을 내담을 거치면서 그 어떤
자료, 하드카피 자료를 보면서 인지행동 치료받는 것인데, 결국 그런 그 아날로그 하드카피 자료를 이제 디지털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사와의 내담 상담을 통한 치료가 된다면, 치료 효과가 있다면 그 같은 컨텐츠를 소프트웨어로 옮겼을 때도 치료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정신과 질환에 대한 소프트웨어 앱을 통한 치료는 그 치료 효과가 다분히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앱을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피어 세라피릭스는 모바일 앱으로 아무래도 치료를 받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하드카피 책이나 머티리얼을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모바일 앱으로 자신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체크해가면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편리하고 더 효과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불면증과 약물 중독,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보시면은 이제 바른티스라는 기업은 이제 당뇨 관리, 그래서 보통 이제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지금 개발하시고 있는 그 기술에만 몰두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있는 이미 FDA 승인을 받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했을 때 승인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 기업의 대표님 분들께서 교수님인 경우도 있고 의사분이신 경우도 있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우선 이제 식약처 허가를 먼저 진행한다든지, 기업의 대표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료기기를 개발을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허가나 RA 허가나 이런 GMP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GMP 품질관리 문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허가적으로는 지금 이미 그 식약처나 FDA에서 승인되어 있는 기업과 제품과의 동등 비교가 좀 많이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 플랫폼 자체가 승인이 어려운 제품을 개발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에서는 현재 그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앱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서 비슷하게 동등하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져오고, 이제 우리가 차별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떼어놓고 그런 식으로 제품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피어 세라피릭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보시면 이제 피어 세라피릭스가 이제 앞서가고 있으니까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기는 허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 탑 10 기업들이 어떤 길을 발자취를 걸어왔는지를 보는 것처럼 이제 먼저 가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를 분석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피어 세라피릭스는 어떻게 공략을 했나요? 먼저는 제가 미국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 갑자기 어떤 시점에 그 아편 중독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DA에서도 아편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을 승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는 아편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식약처나 FDA가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소프트웨어는 승인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민첩하게 그 미국 정부에서 제일 해결해야 할 그때 당시에 아편 중독에 대한 제품을 첫 번째 제품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전략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건강과 보건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소프트웨어를 타깃을 하는 것이 또 식약처의 심사에서도 좀 더 협력적인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나를 받아놓고 이 기업이 타깃을 하는 걸 보시면은 서브스턴스 유즈니까 이제 약물 중독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여기 보면은 디스커버리,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요. 디스커버리, 이게 이제 연구 단계, POC, Point of Confirmation, 그러니까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털이 여기가 임상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머셜, 이제 허가받아서 론칭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약물 중독하고 불면증 요 분야를 FDA가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요 분야는 약물 중독과 불면증으로 의료기기를 개발하신다면 FDA가 승인해준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연구해 가셔서 비슷하게 가시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 기업에 의해서는 스키조프레니아니까 조현병이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을 그 다음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그 다음에 앵자이어티, 제너럴 앵자이어티 디스오더라고 해서 일반 불안장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증,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고 해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이폴라, 조울증,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그래서 지금 여기 기업을 보면은 욕심이 되게 많은 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정신과 질환을 우리가 다 잡아보겠다. 지금 이제 이런 욕심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을 일단 다 잡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가겠다. 통증, 지금 acute and chronic pain, 이제 급성 통증, 만성 통증, MS라고 하는 이제 또 되게 힘든 질환이고 에필랩시, 간질. 이제 그러니까 심리적 정신과에 먼저 가고 그게 이제 신경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과 연관된 통증과 간질 이 분야로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컬러지, 항암, 카디오베스큘러, 심혈관 아주 욕심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섭렵하겠다는 야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피어 세라피릭스 같은 경우는 수천억 원을 지금 투자를 받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럼 어쨌든 이 기업에서는 결과적으로 투자액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파이프라인의 포커스를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은 지금 당장 개발을 해야 될 제품은 저는 이제 지금 7년간 컨설팅 하면서 많은 기업들과 상담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들은 이제 뭐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품이 꼭 기술력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빨리 1호 제품이 되는 게 뉴스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업은 빨리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리셋의 이제 제품이 FDA의 First Ever PDT 이렇게 관리 프로그램으로 FDA로부터 브레이크스루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면서 리셋을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이제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된 것이고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다 구현하고 있으니까요. 의사가 관리하는 이제 앱 어플이 있고 환자가 관리하는 어플이 있고요. 디지털 처방전 치료제 이런 이제 결국은 지금 이게 이제 혁신적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수록 미국의 승인을 검토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FDA 프리서미션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식약처와도 어떤 사전 인허가 상담을 빨리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 문서들이 별로 있지가 않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FDA나 이렇게 인허가 기관과 이런 상담과 미팅을 진행했을 때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찍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기기 기업들의 거의 80%가 종사자가 1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기기 기업들에서 의료기기 시장은 12조 원인데요.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2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한국의 아직 의료기기 기업들은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상태이고요. 그런 것들을 식약처에서도 잘 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어 세라피릭스 보시면 이게 남들 생각하면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독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당장 우리 기업이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허가 기관들과 빨리 협력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리셋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 기업에서도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구나 라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시고 우리 제품의 소프트웨어는 그럼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약간 변경 대비표처럼 처음에 로그인 하는 화면은 얘네는 이렇게 설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설계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510K 승인을 진행하시면은 그렇게 동등하다라는 거를 또 심사 문서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퓨어 세라피룩스가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 이제 FDA 문서를 이제 보게 되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서 제가 의료기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의료기기의 제일 얼굴은 사용 목적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하실까,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자들을 어떤 병을 치료할 거야, 뭐 어떤 지금 아직 상업화가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선할 거다, 이런 이제 사용자 필요성 이제 관점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의료기기 기술을 사업화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도 GMP랑 연관이 되죠. 디자인 설계 개발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용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를 제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사용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기업들과 컨설팅 상담을 보면 대다수 경우에 사용 목적에 대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 그냥 필드로 승인을 받아보고 싶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사용 목적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여기를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 Reset is intended to provid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했죠. 벌써 처음부터 CBT, 인지행동치료,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얘는 보통 그 상담치료에서 하는 CBT를 하겠다는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as an adjunct to a contingency management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junct라는 거는 이제 어떤 때 쓰이냐면은 어떤 부교수, 그때 뭐 associate professor, adjunct professor, 그때 부교수, 조교수 할 때 쓰는 adjunct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보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적인 심리 상담을 내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앱으로 관리를 하게끔 할 수 있음으로써 플러스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승인받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이제 patients 18 years of age and older.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18세 성인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 앱을 봐도 어떤 승인되어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리해 주신 그 종사자분들께서 하는 기업에서 우리도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퓨어 세라피룩스에서 디노보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노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510K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를 프레디케이스로 해서, 그러면 얘를 프레디케이스로 해서 510K 승인을 진행하실 때는 사용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사용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할 사용 목적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해야 될 소프트웨어가 이 사용 목적으로 설계되는 거죠. 18세 이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더 자세해요. Reset이 indicated as a 12-week 90 days prescription only treatment for patients with substance use disorder. Reset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환자들만 쓸 수 있는 것이고, 뭐 의사 처방 안 받고 이거를 무분별하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12주 정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처방받은 환자들,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검토 안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주짜리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승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승인된 거는 12주 때문에, 또는 우리가 뭐 24주, 그것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면서 몇 주짜리 프로그램이냐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도 나오고 있죠. 오피오이드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안 받고 있거나, 알코올 그 중독이 안 되어 있거나, 또는 아편 중독이, 그 이제 약물 중독자 같은 경우에 여러 약물에 중독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편이 제일 주요한 약물 중독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사용 목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제조사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제조사는 이렇게 제안을 하면 손해잖아요. 넓은 적응증과 넓은 이제 사용 목적으로 승인받으면 그만큼 마켓이 많은 건데, 이거는 FDA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막 길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제안을 주는 거거든요. 제안을 주는 거는 FDA가 그냥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따르면 따라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이 제품은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그 환자들 중에서 아편 중독이 주요 중독인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오피오이드 아편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환자들한테는 안전성이 확립이 안 돼 있다. 네, 이건 제조사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시면은 FDA가 이런 관점에서 승인을 내리고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이런 관점을 검토해야 되겠구나는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FDA가 발간한 소프트웨어 가이던스를 따라서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 설계, 소프트웨어 치료 SAMD 같은 경우에는 시각처도 마찬가지고 FDA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임상시험 결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FDA와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 내리는 것이 상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내용이 아니라 인허가 기관이 접근하는 방식이 상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그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어떤 명확한 차이가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리셋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임상이 설계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12주가 있었죠. 그런데 12주 동안에 Treatment as Usual (TAU)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치료, 약물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Reduced TAU 일반적인 심리치료에서 다소 프로그램이 간소화돼서 reduce 되는데 그거를 지금 리셋으로 보완을 한 것을 군을 그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 배정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선정 기준에 들어간 환자들은 결국은 시판이 됐을 때 이 환자들에게 쓰인다는 것이고, 이 환자들을 위주로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약물 중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선정 기준의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FDA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성인의 경우에 커뮤니티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약물 중독이니까 이 커뮤니티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공동체에 있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만약에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미국에서 약물 중독으로 허가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환자들 위주로 효과가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는 뭐 일반적인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배제 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트리트먼트 as usual 거를 이제 군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은 트리트먼트 as usual은 이러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룹 치료, 심리 상담은 그룹 치료나 개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의 그룹 치료 또는 개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실 때 치료를 아예 안 받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전통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고 정신과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그 다음에 이 치료가 한 세션당 2시간에서 3시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국의 치료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죠. 한국의 치료는 보통 한 60분일 텐데, 1시간 반은 안 넘어갈 텐데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치료받는 거는 2시간에서 3시간의 치료를 받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조군이 되겠죠. 여기서 트리트먼트 as usual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 대조군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군에서는 보시면은 이게 리듀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기본적인 CBT 치료를 4시간에서 6시간 받는 거를 그걸 일단 2시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을 일주일에 4개 모듈을 사용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그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가 결국은 어떤 치료 모듈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의 뼈대, 치료의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설계가 되면서 같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텐데 지금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리셋은 일주일에 4개 모듈을 끝낼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8번의 치료를 거쳐서 32개의 주요 모듈을 끝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30개의 더 추가적인 모듈로 고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해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왔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구나. 그래서 비슷한 설계 방식을 이제 검토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어 세라피릭스에서 디노보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510K 승인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510K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먼저 디노보 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 목적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용 목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결과적으로 FDA에서 이 510K를 승인을 낼 때는 이 비교표가 핵심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목적,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용 목적과 이 사용 목적을 intended use 사용 목적과 적응증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프로덕트 코드, 지금 원래는 프로덕트 코드가 없었을 텐데 피어 세라피릭스에서 그 디노보 승인을 받으면서 이 프로덕트 코드를 받은 거죠. PWE라는 프로덕트 코드가 나왔고 같은 일부 달라진 사용 목적으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넘어와서 아킬리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ADHD에 대한 게임을 지금 모바일 앱으로 된 그러한 제품들 지금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제품들을 한번 분석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킬리의 경우에는 ADHD를 진단받은 소아 환자들이 게임을 통해서 세션을 통해서 치료를 이제 받는 그런 방식을 설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ADHD를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시면 일단 엔데버 RX의 내용을 게임을 분석을 이렇게 해보셔야 되겠죠. 예, 이런 게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계를 해놨죠. 그럼 이제 승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게 되면 일단 2020년도에 디노보 승인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제품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용 목적을 일단 보셔야겠죠. Improve Attention Function, 이제 주의력을 향상시켜준다. Computer Based Testing, 그러니까 이제 주의력을 향상됐다는 걸 그러면 무엇로 평가를 하느냐?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주의력 향상. 이게 이제 이런 지표도 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DSM-5 뭐 이런 지표도 있고 미국의 NIH에서 사용하는 지표들도 있고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과 아마 같이 이제 설계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잘 아시는 그 임상평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프트웨어가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사용하는 지표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일 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100%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ADHD를 평가하는 지표도 너무나 다양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각 질환에 대한 임상적 지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선호하는 지표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지표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그거를 계속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또 하실 때도 그게 더 편해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지표가 과연 식약처나 FDA에서 인정해주는 지표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유명 대학병원의 교수님께서 이 지표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지표로 성능이 나오게 설계를 했는데 FDA에서 그 지표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일단 우리가 개발하는 적응증으로 식약처나 FDA에서 승인된 제품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제품들은 임상시험에서 무슨 지표를 썼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지표를 쓴다면 FDA가 가장 공신력 있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같은 ADHD를 치료하더라도 다른 지표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일단 FDA나 인허가 기관에서 승인해줄 지표를 찾아야 되고 그 지표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승인받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승인받았는지를 공부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의료기기 기술의 혁신성을 살리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빨리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토바를 썼어요. 토바. 임프루먼트를 이제 향상된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나타내야 되는데 거기서 쓰여진 지표가 토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FDA가 이걸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바로 이제 시험을 한 거고, 지금 보시면은 임상 시험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확증 임상 시험을 했는데요. 여기 경우에 또 사용 기간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엔데버 RX 같은 경우는 4주를 사용하고 지금 임상을 들어가는 디자인인데요. 그리고 이제 멀티센터 무조건 단기간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 맹검을 시켰고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이 경우에는 게임을 엔데버 RX 게임인지 모르게, 그래서 토바를 사용을 했다. 여기 보시면은 토바는 FDA가 cleared 인정하고 있는 Continuous Performance Treatment Testing Measuring Attention 프로그램으로 FDA가 인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임상 평가를 할 때 결국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임상 시험의 설계가 승인의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예, 임상 시험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하면서 또 준비하고 보안 요청 받아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임상시험을 한번 잘못 설계되면 다시 올 수가 없죠. 지금 보면은 일단 환자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환자 등록을 857명을 스크린을 해서, 이 디자인도 상당히 흥미롭게 했죠. 500명이 배제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배제 기준이 좀 엄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ADHD를 DSM-5로 진단받은 아동 환자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니 키드 ADHD RS 스코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28 이상이 나왔던 소아 환자들, 그 다음에 비언어 IQ가 80 이상이었던 소아 환자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임상을 세팅을 했고 승인이 되면은 이력 아동들한테만 승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기업이 ADHD를 FDA 승인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면서 인허가에 어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FDA나 식약처나 인허가 기관에서 선호하는 평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규제 기관에 대해선 질문이라고 확인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프리서미션이라는 이제 절차가 있고요.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지금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FDA 프리서미션을 25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임상 시험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적응증이 새로워지거나,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FDA에 질문을 하냐면, 가급적이면은 제조사가 결정해놓고 질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K바이오 솔루션에서 올해 대장암 수술용 의료기기로 미국 뉴욕 주립대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으로 256명의 그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에 대해서 FDA부터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이제 FDA 승인을 취득하기 전에 프리서미션을 3번을 진행을 했고요. 프리서미션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임상시험 이런 계획을 미국에서 승인받은 내용들을 꼭 다 참조하고 논문들을 검토해서 제조사에서 먼저 임상 계획서를 다 작성을 영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용 목적으로, 예를 들어 ADHD라는 사용 목적으로 FDA에 이제 인허가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1차 유성 평가 지표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그냥 우리가 임상시험 설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FDA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1차 유성 평가 지표라든지 환자 수 샘플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정 기준, 배제 기준,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FDA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Does FDA agree with our primary endpoint evaluation scheme? 그렇게 동의하냐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otherwise 동의하지 않는다면 Can the FDA provide alternative primary evaluation method?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FDA가 선호하는 걸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심사자들도 답을 해주고 싶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야지, 과외를 하실 때도 학생이 공부 전혀 안 하고 와가지고 내일 저기 공부하라고 안 해갖고 내일 이제 기말고사인데 나한테 답안지를 다 알려달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만큼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할 건데 제 의견 알려달라. FDA 심사자들은 현재 거의 전원이 다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프리서미션 미팅을 하면 보통 FDA 패널에서 한 7명에서 8명이 심사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1시간에 텔레컨퍼런스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통 이제 의사들도 있고 의학 박사도 있고 다 PhD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사이언티스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한 설계를 가지고 가면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이번 두 번째 세션은 40분이어서 제가 질문을 있으시면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설계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지금 이제 보시는 제품들 등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FDA 가이던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승인되었던 제품들이 다 FDA 가이던스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FDA 가이던스를 저는 의료기기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시는 의료기기 기업에서는 이 가이던스가 아주 교과서와도 같은 그리고 이 내용이 FDA도 적용되고 식약처에도 적용되고 유럽 승인받을 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계신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암기에도 좋습니다. 암기하면은 영어 실력도 좋아지시고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사내 경진대회를 열어줘도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보기 전에 좀 부분의 내용들만 잠깐 보신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스탠딩 얼론 소프트웨어도 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기기도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일단 개발을 할 때 디자인 히스토리 파일,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개념에서 개발이 된다는 점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다른 의료기기들보다도 소프트웨어에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물리적인 의료기기들은 한번 만들어진 게 나가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자한테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할 때부터 출시한 이후에서도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중요한 거고 이런 개발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미 개발되어진 제품들을 확실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 50분에 더 이어서 강의 진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